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이자 돌싱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혼 과정에 대해 구독자분들께 큰맘 먹고 들려드리려고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이 이유야 각양각색이라지만 그중에서 저는 아마도 막장으로 치면 탑3 안에 들어갈 정도일 거라 장담합니다. 제가 이혼한 지는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이혼이라는 건 어쨌든 부부 두 사람의 문제임에도 아이가 없는 이유를 제 탓하며 시어머니까지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돈 문제도 얽혀 있었죠.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남편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혼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지금은 누가 봐도 이혼 잘했다고 할 만큼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굳이 가족이라는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당부드리며 저의 이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결혼할 때 제가 남자 쪽 집안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아빠는 저 고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딸 하나인 저를 잘 길러보겠다며 온갖 일을 하시던 엄마는 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병을 얻으셨어요. 그때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도 팔고 병원비를 대느라 가세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덩그러니 남은 저는 결혼보다는 내 앞길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악착같이 저축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직장 다니며 같은 또래 여자친구들은 한창 여행도 하고 자기 꾸미는 데 돈을 쓰기도 했지만 저는 당연히 관심 받기였고 연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꼭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듯이 전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 빈자리를 남편과 시댁이라는 가족의 이름으로 채우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결혼을 하는 법이고요. 저 역시 결혼할 때 몇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잘 극복할 수 있겠다고 믿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전 남편도 꽤 성실해 보였고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 미워하셨어요. 아들에게 모자란 짝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지만 결혼 이후에는 뭐랄까요? 저를 더 함부로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던 건 알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인사드릴 때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긴 내 성에 안 찬다만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 그래도 네가 흠이 있으니 우리 아들한테는 더 잘하겠지 싶어서야. 나라고 처가 대접도 못 받는 집에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겠니? 어쨌든 결혼하면 네가 잘해야 할 거다. 우리 집안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안은 아니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였으리라 믿는다. 듣자니까 돈도 꽤나 모아놨다며? 그게 몇 푼이나 될런지는 모르겠다마는. 아무튼 결혼해서 두 사람 자리 잡는데 잘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거다. 어머니는 제가 모은 돈까지 언급하시면서 두 사람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쓰라는 말씀까지 하시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뭣도 몰랐기에 어머니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일단 결혼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조금씩 받아들여 주시겠지. 아니면 최소한 남편을 위해 저를 존중해 주시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냉랭해졌고 심지어 저를 대놓고 무시하셨어요. 제가 뭘 하든 잘못한 것처럼 트집을 잡으셨고 자주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너희 친정에서 어른한테 배운 게 뭐가 없으니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가끔 보면 어른에게 예의도 없고 살림도 엉망이야. 이런 건 결혼 전에 친정에서 다 배우고 와야 하는 법인데. 처음에는 어머니 말에 싹싹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어머니께 배워볼 테니 혼내지만 마시고 잘 알려주셔요. 그리고 제가 예의 없다는 말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예의 없는 사람이 직장 생활은 어찌하겠어요. 저희 부모님께 가정교육도 안 받고 시집온 며느리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못마땅해 하시며 무시하셨습니다. 말이나 못하면 어쨌든 네가 다시 배울 생각 있다니 내가 알려는 주겠다만 다시 배운다고 뭘 얼마나 잘하겠니? 애초에 배워먹지 못해서 그런 걸 어째? 혀까지 차시며 하는 말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친정어머니를 잃고 혼자 힘으로 살아온 터라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했어요. 노력해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커질수록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어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감싸주는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저를 비난하면 남편은 그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 성격도 문제가 있어. 어른이 뭘 얘기하시면 고분고분하게 알았다고 하는 적이 없잖아. 당신도 좀 참고 어머니 말씀대로 해봐. 그게 앞으로 편하지 않겠어? 어머니 입장에선 하나뿐인 아들이 처가 식구가 없으니 아쉬운 마음에 괜히 당신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지 뭐. 당신이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 당신은 말 한 번 쉽게 한다? 근데 내가 친정이 없다고 시집 올 때 뭘 부족하게 해온 게 있어?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왔잖아. 당신이 집을 사온 것도 아니고 둘이 같이 전세 얻어서 시작한 건데 왜 어머니는 내가 공짜로 시집 온 사람 취급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엄마 입장에선 아들이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혼주라도 빨리 안겨드리면 좋을 텐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 엄마가 얼마나 속이 말이 아니시겠냐고. 저는 시어머니보다 남편의 말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죠.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제가 혼자 이 가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결혼 초반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병원을 다녀보자고 했더니 남편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뭐 그냥 좀 더 기다리면 생기지 않겠어?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전혀 문제는 없을 테니까 아이 문제가 뭐 급할 거 없잖아.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남편도 은근히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서서히 변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하셨어요. 나도 며느리 얻는 친구들 앞에서 손주 자랑 더 이상은 못 듣겠다. 다들 우리 아들 나이 물어보면서 더 늦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속이 답답하든지.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 없다며. 근데 대체 왜 애가 안 들어서니? 혹시 네가 시집 올 때 뭐 감추고 온 거 아니냐? 친정 부모님 둘 다 일찍 돌아가신 거 보면 찝찝하긴 하다만. 한 번은 우리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거리며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통에 저도 참다 못해 어머니께 너무하신다고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렇다 해도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우리 둘 사이에 아이 안 들어서는 문제를 왜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탓을 하셔요? 그만하세요, 어머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도 건강에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러니까 아이 갖는 문제는
더 이상 재촉하지 말아주세요. 늘 어머니 말에 순하게 대답하던 제가 대드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도 순간 당황을 하셨는지 잠시 어버버거리더라고요. 본인도 당신이 내뱉은 말이 못된 말이라는 건 아셨겠죠. 남편에게는 앞으로 그런 말로 어머니가 상처를 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긴 했습니다. 남편이 그때만 해도 중간에서 나름 역할을 하려고 하던 때여서 제 말에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몇 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니 남편도 저에게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머니도 걱정되니 말씀하시는 거잖아.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내가 민망하다. 어머니한테는 내 나름 잘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남편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와 어머니가 하는 말이 상처가 된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는 차마 이혼하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혼자 울기도 참 많이 울었네요. 혼자 밤마다 속으로 울면서 내가 정말 문제일까?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걸까? 하는 자책으로 가슴이 찢어졌던 날들이 이어졌죠.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부부 사이가 멀어진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제가 결혼 전부터 모은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어머니에게 말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명절 때 시댁에 갔을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도 심하게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배운 게 없어서 애도 안 들어서는 거 아니냐는 둥, 부부 사이에 정이 없어서 그런 거다는 둥, 말끝마다 저를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잔소리가 많으셨지만 그날은 정말 유독 심하더라고요. 제가 억울한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시지 그러세요. 집사람도 어머니한테 한두 번 듣는 말도 아니고 매번 저도 듣기 불편해요. 너무 심하시잖아요.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속으로 남편이 날 위해서 드디어 한마디 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아들이 제 편을 들자 놀란 어머니에게 남편의 다음 말이 정말 황당했어요. 우리 집사람, 그렇게 엄마가 무시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 결혼 전부터 모은 돈이 꽤나 있다고요. 어머니는 액수는 자세히 모르셨겠지만 억대의 돈이니까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저한테 그런 돈 해주실 만한 여유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쓸데없는 타박은 그만하시자고요. 어머니는 남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는지 되물으셨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라니? 새아가한테 억대 돈이 있다고? 시집 올 때 예단도 겨우겨우 맞춰서 해온 거 아니었어? 그럼 그때는 왜 돈 있다는 말을 안 한 거야? 나도 그때는 이 사람이 돈을 얼마 들고 있는지 몰랐죠. 그리고 알았다고 해도 그걸 엄마한테 굳이 얘기를 왜 해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니까 사람 그만 볶아대고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와이프도 잘난 구석이 있다니까요. 남편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재정 상황을 불쑥 상의 없이 자기 엄마에게 말한다는 게 불쾌했어요. 제 노력의 결과물이 단순히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한 도구를 쓰인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결혼 전부터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 왜 부부 공동재산처럼 말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마치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듯 말하는 남편도 싫었습니다. 말로는 저 무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왜 저의 재산 액수를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갔어요. 어떻게 제가 결혼 전부터 힘들게 모은 예금 이야기를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 있죠? 남편은 그게 제 편을 들어주는 행동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화를 내니 남편이 하는 말은
제가 돈이 있으면 어머니도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나요? 하지만 제가 볼 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었어요. 어쨌든 욕심 많은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부터 바뀌시더군요. 이전처럼 대놓고 무시하는 일은 없었지만 자꾸 돈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셨죠. 네가 모은 돈으로 집 리모델링 좀 하면 좋을 텐데. 아유, 나이 들어 돈이 없는 게 최고나 최야.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인데 이참에 우리 가족 여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남들은 결혼 35주년이다 뭐다 해서 자식들이 유럽으로 호화 여행도 보내준다는데 너희는 혹시 뭐 생각하고 있니? 나도 주변에 우리 아들 며느리 자랑 좀 하자.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저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어머니가 설마 제 돈을 탐내서 그럴 뿐이냐며 어물쩍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틈만 나면 잔소리를 퍼부으셨는데 이제는 갑자기 저를 챙기고 다정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날은 저를 직접 불러 앉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네가 미웠다. 귀하게 키운 아들을 네가 빼앗아간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비뚤어졌던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속 좁게 굴었구나. 미안하다. 아이 문제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 편히 가져. 세상에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법인데 내가 어른답지 못했구나.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한동안은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신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싫기도 했고 늘 어려웠는데 어머니 태도가 갑자기 바뀌니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정이 늘 그리웠던 저는 바보 같은 만큼 사람을 잘 믿는 편이라 어른이 먼저 사과하시는 걸 보고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서 시어른들께 잘못해드린 것도 많은걸요.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이제는 어머님 마음 알았으니까 앞으로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더 잘해드릴게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제가 화해하는 걸 보며 기뻐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랑 네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보니까 좋다. 나도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도 되는 거지? 봐! 내 말대로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신 거라니까. 그 후로 저는 점점 시어머니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어머니가 권하신 대로 가족여행도 보내드리고 생신에는 잔치를 열어드리기도 했죠. 용돈도 넉넉히 챙겨드리며 진짜 가족처럼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제가 믿음을 주고 관계가 좋아진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단지 더 큰 계획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진 후에도 가끔씩 돈 이야기를 꺼내셨지만 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쯤 시누이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하셨어요. 예, 너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네 시누이 올가을에 결혼하는 건 들어서 알지? 근데 아무래도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해서 힘이 드는가 봐. 너 알다시피 나도 가진 게 노후에 쓸 현금 몇 푼이랑 팔지도 못하는 땅떼기 조금이 전부잖아. 살림 미천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혹시 네가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물론 그냥 달라는 건 아니야. 꼭 갚을게.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갚을 테니 빌려달라는 말씀을 믿고 흔쾌히 돈을 드렸습니다. 저한테는 급하게 쓸 데가 있는 돈이 아니었으니 가능했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가씨 결혼 준비 잘하시고 갚으실 때 천천히 주세요. 그래도 제가 여유가 있으니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신 건 그 일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씨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
시어머니가 이번엔 집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집이 너무 오래돼서 손볼 데가 많다. 30년 된 집이라 여기저기 다 망가져 가는데 고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참고 있지 뭐니? 근데 이제는 도저히 참을 단계가 아닌 듯 싶어. 혹시 니들이 여윳돈이 좀 있으면 도와주면 안 될까? 당연히 빌리는 거고 나중에 꼭 갚으마. 어머니가 리모델링비를 보태달라는 말에 남편은 처음에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만 거절했습니다. 아이 엄마, 나도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월급쟁이 월급이 많은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참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자투리 땅 처분해서 목돈으로 좀 가지고 있지 그러세요? 뭐? 그 땅은 맹지라 살 사람도 없거니와 팔아봤자 목돈은커녕 낼 돈만 더 많아. 지금도 쓸데없이 재산세만 내느라 골치 아픈 거 몰라? 아유, 그럼 어쩌나. 이사도 못 가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한숨까지 내쉬며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으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 리모델링 비용도 내드렸어요. 역시나 빌려달라 하셨고 저는 시어머니가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 돈 빌려드릴 테니 이참에 집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돈은 천천히 갚으셔도 괜찮아요. 그래? 아이고, 며느리가 아들보다 낫다. 훨씬 나. 고마워, 얘. 그 돈 내가 알뜰하게 쓰고 나중에 꼭 갚아주마. 남편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제가 대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능력 있으니 좋네. 어때, 여보? 당신도 며느리돌이 제대로 하니 뿌듯하지? 잘한 거야. 우리 엄마도 이제 너한테 정말 마음 열었다니까. 엄마도 이제 우리 집사람 무시하지 말고 좀 예뻐해 주세요. 이렇게 도와주는 며느리가 어딨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믿었어요. 어머니가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이런 부탁을 하는 거겠지 하고 말입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문제도 더 이상은 관여하지 않으셨고 예전같이 저를 부모 없이 자란 사람 취급하며 무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몇 년간 시댁에 야금야금 돈을 들이다 보니 어느새 금액이 1억 원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니가 갚는다고 하신 말씀을 믿었고 돕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머니는 말씀과 달리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도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당신 혹시 어머니가 내 돈은 언제쯤 갚으실지 물어봤어? 내가 따져보니 그동안 어머니께 빌려드린 돈이 1억이 넘어가던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보단 당신이 한번 어머니께 얘기 좀 해줬으면 해.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불쾌하다는 듯 표정을 바꾸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얘기? 아들이 엄마한테 돈 빨리 갚으란 소리를 어떻게 하냐? 좀 기다려봐. 어머니가 돈 없는 분도 아니고 갚으시겠지. 나도 한 번에 갚으란 뜻이 아니야. 알잖아. 천천히 갚으셔도 괜찮다고 빌려드린 돈인 거. 근데 초반에만 돈 300만 원 돈 주시더니 그 뒤로는 감감무소식이라서 나도 불안해서 그러지. 그래서 뭐? 그게 문제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 돈 떼먹을 사람인 줄 알아? 세상에 다른 사람 돈 다 떼먹어도 당신 돈 떼어먹을 일은 없으니까 돈 가지고 재촉하지 마. 그러다 당신 어머니랑 또 사이 멀어져. 저는 남편의 반응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제가 속 좁다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넌 참 속이 좁다.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챙겨주냐? 우리 엄마가 나중에 다 갚으실 거야. 그러니까 괜히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고. 그런데 문제는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즈음 남편이 새 직장으로 이직을 했는데 그 후로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
남들보다는 각자 개인 시간을 존중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이직한 이후 적응하느라 일이 많아서 그런 거보다 싶었지만 점점 더 대화가 줄어들고 주말에도 출장을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 말을 믿었지만 갈수록 부부 사이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집에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아무리 이직한 직장에서 힘들다지만 무슨 회사에서 주말에도 직원을 출장을 보낸대. 혹시 당신 나무르는 무슨 일 있는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남편은 늘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충 둘러대곤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 월급 좀 많이 받으려는 거지. 당신은 뭘 또 과민 반응이야? 우리 애 없을 때 내가 바짝 벌어놔야 하잖아. 혹시나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빌려간 돈 못 갚을 일 생기면 나라도 갚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마. 내가 어디 허튼 짓 하고 다니는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은 점점 저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출근할 때는 예전 같으면 늘 죽상을 하던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고 외모에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향수까지 뿌리더라고요. 예전과 달리 뭔가 들뜬 모습을 보며 혹시 이 사람이 나 몰래 딴짓이라도 하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러다가 저에게 꼬리가 잡힌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남편 차를 타고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날 일이 터진 거죠. 남편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쉬지 않고 들어오는 겁니다. 화면에 계속 같은 이름이 뜨더라고요. 수진 씨라는 이름이었어요. 게다가 알림으로 뜨는 문자 내용도 뭔가 심상찮았습니다.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을 듯한 이모티콘이 쉴 새 없이 오길래 뭔가 이상했죠. 남편은 순간 몹시 당황하며 핸드폰을 제게서 감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여보, 수진 씨가 누구야? 왜 이렇게 당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건데?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 대답하더군요. 아, 그냥 회사 사람이야. 업무 관련 얘기하는 거겠지. 업무 얘기를 이렇게 쉬는 날에 끊임없이 한다고? 대체 뭐가 그렇게 급한데? 회사 일 때문이면 어디 나한테도 보여줘봐. 제가 남편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니 남편은 기겁을 하고 뺏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아,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몰라? 왜 남의 핸드폰을 보겠다는 건데? 내가 회사 사람이라면 회사 사람인 거지. 집에 같은 방향인 여직원이라 가끔 태워준 적 있어서 고마워서 그러는 거야. 이제 됐지? 뭐? 여직원을 태워주기까지 했다고?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왜 그동안 말 안 한 건데? 내가 상사이기도 하고 같은 방향이 같이 다닐 수 있는 거지. 뭐 문제라도 있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 문제없다는 듯한 남편의 태도에 억지로 싸움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직원의 존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은 일단 넘어갔지만 저는 의심을 안 한다고 남편이 안심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술에 취해 곤죽이 되어 들어온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고 나서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상대로 남편과 그 여직원은 단순히 카풀만 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지우지도 않고 주고받은 문자에는 둘이 함께했던 저녁 약속과 애정 표현이 담겨 있더군요. 아마 제가 자기 핸드폰을 보지 않을 거라 안심하고 있었는지 핸드폰에는 외도의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모든 증거를 저의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고 당연히 이 결혼을 유지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 제 성격상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바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 할 말 있어. 수진 씨랑 당신 진짜로 무슨 사이야?
남편은 갑자기 굳어지더니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말했잖아.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라고. 그냥 동료? 그렇다면 이건 뭐야? 제가 핸드폰 화면에 저장해둔 문자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그 여직원과 남편이 주고받은 저녁 약속과 애정 표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잃더니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거 그냥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진짜야. 아니, 그저 좀 친하게 지낸 것뿐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당신 오해하지 마. 이건 다 어떻게 알게 된 건데. 설마 당신 내 핸드폰 몰래 열어본 거야? 왜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뒤지고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 동료랑 그냥 친하게 지낸 거라고? 당신은 지금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문자 내용 다 읽어봐. 그게 단순한 동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 같아? 남편은 더 이상의 변명이 궁색했는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실직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쉽게 말입니다. 미안하다. 나도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야. 진짜 그런 의미는 없었어. 그냥 일이 많고 힘들다 보니 잠깐 흔들렸던 것뿐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실수? 당신한테는 실수겠지만 당신을 믿고 산 난 뭐야? 난 당신이 내 남편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사람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딴짓을 해? 수라는 말로 이게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일 뿐이라며 자기 잘못을 축소하려 들었죠.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말이야. 별것도 아닌 여자고 깊은 관계도 아니니까 제자리로 금방 돌아올 수 있어. 당신이 한 번만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면 될 일이잖아. 하지만 이미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고 이혼을 결심한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다시 시작할 일은 없을 거야. 당신은 이미 내 신뢰를 깨버렸어. 이혼하자. 이게 우리 둘 모두에게 가장 나은 길이야. 물론 그동안 내가 당신네 집안에 빌려준 돈은 정확하게 받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도장만 찍고 끝낼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는 곧 알게 될 거야. 남편은 당황하며 저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결혼을 더 이어간다는 건 제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남편과의 이혼 소송 과정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나 증거가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혼 과정에서 저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하나였어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상간녀 소송까지 하려니 제가 남편의 바람을 입증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자니 감정적으로 힘든 건 물론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빌려줬던 돈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만 1억이 넘었지만 제가 돌려받은 건 몇백이 전부였으니까요. 이혼을 결심했을 때 당연히 그 돈은 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준 돈 있잖아. 이혼하더라도 그건 정리하고 가야지. 이자까지 계산해서 소송하게 하지 말고 이혼 문제 정리될 때까지 말미 줄 테니까 전부 갚아. 하지만 돈 앞에서 사람은 본인 이혼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지 돌려줄 돈이 없다고 딱 잡아대더군요. 나도 그 돈 돌려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는 거 아니야.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돈이 어디 있냐? 우리 어머니는 어떻고? 지금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 어머니랑 상의해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의 말을 듣고 시댁과 얽히는 게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보자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내 돈을 받아야 하니 일단은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저를 본 시모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얘기는 다 들었다. 이혼 소송이라니. 예, 남자는 한 번쯤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솔직한 말로 네가 우리 집 시집 와서 애를 낳아준 것도 아니고 내가 쫓아내고 새며느리 들어도 네가 할 말은 있겠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싶은 건 너 아니냐? 어쨌든 내 할 말은 이렇다. 나 네가 빌려준 돈은 당장 못 갚겠구나. 대신 이 땅이라도 받아라. 아마 놔뒀다 팔면 돈 꽤나 될 거야. 이거 받고 우리랑 다시는 보지 말자. 땅이요? 설마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쓸모없는 땅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시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친절했던 건 저에게 돈을 빼먹으려는 의도였다 싶더라고요. 제가 바보이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분노로 부들거리는 저에게 어머니는 이러시더군요. 여기 서류에 다 적었다. 네가 동의만 하면 등기이자는 곧 마무리해주마.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밖에 줄 게 없으니 어쩌니. 이거라도 받고 헤어지고 위자료는 물론이고 나는 너한테 빌린 돈 한 푼도 못 주니 그리 알아. 일단 서류는 받아들었지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그 땅은 알고 있었습니다. 팔아도 돈 안 되는 땅이라며 애물단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도 팔아봤자 시세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허허벌판 같은 땅이었죠. 황무지나 다름없는 곳에 아무런 개발 계획도 없는 가치 없는 땅이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서류를 붙잡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차라리 이렇게 끝내고 이들과 더 이상 얽히지 않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나누고 재산 분할을 해서 어떻게든 내가 뜯긴 돈을 메꿔보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죠. 좋아요. 그렇게 하죠. 서류 정리해서 주시고 우리 이제 더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나도 앞으로는 며느리 새로 얻어서 손주도 보고 할 테니 혹시라도 우리 아들한테 질척거리지 말어. 그렇게 저는 1,000만 원짜리 땅을 받고 빌려준 1억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어쨌든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에 속이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한 달 만에 100배로 폭등하면서 시어머니와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제가 땅을 받은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과 시모에게 연락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마무리될 즈음, 정확히 한 달 후 시어머니가 자꾸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무시했어요. 이제 위자료만 받으면 끝인데 대체 무슨 일로 전화를 하나 싶었죠. 연락은 끊이지 않았고 저는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의 연락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시어머니는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해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격분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문 열어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문을 열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너 내가 준 그 땅 다시 돌려줘야겠다. 네가 그 땅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준 등기이전 서류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어머니는 신발까지 신고 들어와서는 거실장을 마구 뒤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행동을 저지하며 언성을 높였어요. 당최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그 땅은 이미 제 명의로 넘어온 거 모르세요? 제 1억 안 갚고 어머니가 공증까지 받아가며 저한테 서류 받아가셨잖아요. 지금 와서 왜 이러시는 건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는 그 땅이 1,000만 원짜리일 줄을 알았지. 근데 지금 그 땅값이 몇 억이 됐다는 소식이 들었어. 개발 계획 잡히면 10억이 넘는다더라. 순간 저는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 땅을 등기 이전하고 얼마 후 들은 소식이었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 그 땅은 제가 이혼 과정에서 받은 걸로 끝난 거잖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서로 안 보기로 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날 나눈 대화 전부 녹음까지 했고 어머니는 제가 추후에 1억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까지 넣어서 공중받은 각서까지 가져가셨으면서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격분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 땅이 원래 우리 가족 땅이었어. 내가 1억을 못 갚을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를 한 거지. 아무튼 나는 그 땅 다시 돌려받아야겠으니 당장 서류 준비해. 너한테 빌린 1억은 이자까지 쳐서 주마. 안 됐지만 어머니, 그 땅은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받은 건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지금 법적으로 제 소유인 거 모르세요?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말씀은 하실 자격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 이혼 절차도 다 마무리됐는데 제가 이제 와서 그 땅을 돌려드릴 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날 시어머니는 도저히 말을 듣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시피 하더니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시댁에서는 변호사와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연락을 계속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저를 압박하려 하셨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와 변호사가 제게 연락해 만나자고 요청했어요. 네가 땅을 부당하게 가져갔으니 소송을 해서라도 가져올 거야. 아직도 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냐? 좋은 말 할 때 그 땅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차분하게 준비했던 서류를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그 땅이 제 이름으로 이전될 당시 작성된 문서와 공중서류를 하나하나 보여줬죠. 이 땅은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제가 빌려준 돈 대신 받은 겁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서명하셨고 공중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법적으로 이 땅은 이미 제 소유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확인하던 변호사가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고객님, 이 서류대로라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겠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상태라서요. 시어머니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땅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전부 며느리가 가져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라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철저히 준비하셨네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저를 노려보며 소리치셨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해서 그 땅을 가져가야겠어? 이렇게 남의 땅을 떼어먹을 수 있어? 아들은 이혼남 만들고 돈까지 가로채?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 매정한 것!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어머니, 이제는 남인이 어머니가 아니겠네요. 이건 아줌마가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제 돈 대신 주신 땅이고 그게 법적으로도 인정된 거니까 더 이상 저 괴롭히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진작에 제 돈 1억을 갚으셨어야죠. 제가 가로챈 돈이 아니고 어머니가 저에게 떠넘기다시피 한 땅이니 말은 똑바로 하시죠. 결국 시어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돌아가셨고 그 후로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이혼까지 마무리된 마당에 아마 제 쪽이 너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겠죠. 전 남편은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읍소 작전까지 쓰기도 했지만 제가 아쉬울 게 뭐가 있다고 그 땅을 돌려주겠습니까?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말 큰 돈을 얻게 되었어요. 물론 이혼 후 저는 그 땅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가 식구들과도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제 삶을 살고 있어요. 가끔씩 그때를 떠올려 보면 이혼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의 꼼수를 넘어서 사이다 같은 결말을 얻었던 게 참 통쾌합니다.
시어머니는 제 발등을 찍으려다가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 됐죠. 처음엔 그 땅이 1,000만 원짜리 황무지인 줄 알고 저에게 떠넘겼던 건데 결국 몇 억대의 자산이 된 걸 보면서 스스로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소송은 모두 제가 승소했습니다. 법정에서 상간녀는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후 그녀는 남편과 헤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남편에게도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저항할 수 없었죠. 저는 이혼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손해본 게 전혀 없었습니다. 돌싱이라는 사실만 제외하면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은 셈이었죠.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며 제 삶을 바로 세웠다는 사실에 후회는 없어요. 사실 이혼 경험자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도 이혼은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에서는 법적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어요. 요즘에는 바람난 남편은 결국은 죄받는다는 말도 옛말이라죠. 하지만 결국은 인과응보라는 말이 맞다는 사실을 제 사연을 통해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통쾌함과 함께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디 모두가 스스로를 지키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혼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